이번 시간은 이제 지역을 구분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보드블리라든가 클라센 그리고 기타 이제 지역 분류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보드블리 나왔던 지역 분류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보드블리는 지역을 분류를 하는데 동질 지역이다라고 얘기해요. 동질 지역. 같은 성향의 성격을 가진 지역들이 함께 묻힌다. 그래서 공동적 특성에 따라 공간적 단위를 하나로 묶은 지역. 간단히 뭐 수도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경제 성장의 발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질적인 수도권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기준은 생산 구조, 소비 패턴, 직업 분포, 소득, 사회태조, 요인 분석, 집 분석, 가중치 비교 방식들을 활용해서 동질 지역, 같은 성향을 가진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이 동질 지역이고요. 또 다른 것은 결절 지역 혹은 분국 지역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자, 결절, 노드 또는 분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호 의존적, 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 단위를 하나로 묶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서포터를 할 수 있는 지역, 서로 도움을 주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광역도시계획 같은 거죠. 광역권 도시계획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시군을 하나를 묶어서 앞으로 경제 발전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플래닝의 하나의 구분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의 지역으로 최대한의 자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광역경제권 같은 경우가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인구 이동, 흐름, 서비스의 흐름, 전화 등의 정보의 흐름은 규칙적으로 유지돼야 되고, SMS, 레일의 소매 인력 법칙 등에 적용되었던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좀 더 확장시키고 함께 사용하는 광역 개발의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획지역, 고용 또는 소득의 극대화나 지역 개발의 극대화 등 특정한 목적에 따라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기능을 의존적으로 묶어서 설정한 지역. 그러니까 성장 거점 지역을 토대로 어떤 하나의 핵을 기준으로 주변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성장 거점 도시를 지정한다면 그 도시와 함께 배후 지역까지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게 뭐다? 계획 지역이다. 왜 이렇게 묶어? 하나의 성장 거점 도시를 지원을 한다면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옆에까지 다 같이 잘 살 것이다. 그렇게 묶여진 곳이 계획 지역이다. 그래서 부즈빌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나오죠. 동질 지역, 같은 성향을 가진 지역과 분국 지역, 서로 다르지만 의존적인 관계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진 지역, 그리고 계획 지역,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거점의 역할을 하고 그것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까지 묶어주는 게 계획 지역이다. 자, 그러면 이런 동질 지역, 같은 성향을 가진 지역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 분석 방법에는 요인 분석이나 군집 분석, 가중치 비교 방식 등이 있다. 자, 요인 분석.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가? 군집. 얼만큼 모여 있는가? 가중치. 어떠한 기준보다 많고 적으냐.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요인 분석. 베리에 의해서 처음 시도된 분석으로, 그렇죠? 요인 분석은 많은 변수들의 상호 관련성을 소수의 요인으로 추출하여 최변수들의 공통적인 요인을 찾아내 각 변수가 받는 영향과 그 집단의 특성을 규명하는 통계 분석이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정말 다양한 변수를 제시하고 그 변수를 묶고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토대로 특성을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기준이 많아요. 봐야 되는 게 이 도시 저 도시 특성별로 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요인에 따라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아, 여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그 중에 답을 찾아내는 게 요인 분석이고, 실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요인을 찾아냄으로써 목표하는 명제를 설명하는 다변량의 통계 분석 방법이다. 그러니까 말은 좀 어렵겠지만 정말 다양한 변수들에 따라서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내는 게 요인 분석이다. 자, 그럼 군집 분석. 군집 분석을 통하여 동질 지역에 분류되는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지역 내 유사성의 상관계수, 거리, 확률적 유사성 등을 활용해서 이를 기초하여 동일한 지역을 분류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요소들이 얼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플로리다의 창조도시 같은 경우, 창조도시를 분석하는데 이제 어떻게 군집 분석도 활용이 된 거죠.
우리 게이 지수, 보헤미안 지수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게이 지수라는 게 어떠한 지역에 얼만큼 많은 게이가 살고 있느냐. 보헤미안 지수 같은 경우 얼만큼 많은 예술가나 그 예술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가. 그런 식으로 군집도를 따져서 평가한 거죠. 이게 군집 분석이다. 그럼 가중치 분석은 부수빌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기초 단위 지역에서 수립된 지표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지표별로 가중치를 두어 하나의 척도로 합산했다. 그러니까 모든 요인들이 동일할 수는 없어요.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중치 조금 더 플러스 되는 값을 준다는 거죠. 우리 어떤 연구 중에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엘리트 그룹 집단을 찾아내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엘리트 그룹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그런 걸 찾아내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런 거죠. 교수 레벨은 플러스 2점을 주고, 정치가전 1.5점을 주고, 일반 시민은 1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수를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하게끔 해주는 것이 가중치 분석이다. 그러니까 동일한 요인 분석은 동일한 조건 하에 어떤 베이스가 되는 걸 다르겠다면, 가중치 분석은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보다 높은 것에서 플러스 점수를 주면서 채점하게 되는 같은 지역 구분의 방식이었다. 그래서 동질 지역, 같은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요인 분석, 군집 분석, 가중치 비교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부수빌이 뭔가 이렇게 가중치 분석을 통해서 동질 지역을 분석했고, 혹은 군집 분석, 요인 분석에 따라서 이제 동질 지역이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센이 그런 개념을 받아서 이제 클라센도 주장을 하는데요. 클라센이 얘기한 동질 지역이라는 것은 지리적 특성, 사회 경제적 특성과 같은 어떠한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서 몇 개의 공간 단위로 묶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요건이든 사회 경제 요건이든 이런 것들을 공통 분모로 해서 하나의 공간 단위로 묶은 것이 동질 지역이다. 그래서 동질 지역의 확장 기준은 생산 구조, 소비 패턴, 직업 규모, 지형, 기후, 사회적 태도, 소득 등에 의해서 동질 지역은 구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질 지역 구분을 하고 그런 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은요, 1인당 소득 수준, 얼만큼 버는가, 그리고 도시 성장률과 국가 전체의 소득 수준과 성장률, 즉 1인당 벌어들이는 돈의 양과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 그리고 국가의 생산력과 그런 퍼센테이지를 비교 데이터로 삼았다. 추가적으로 이제 도시화의 관계를 집중 도시와 분산 도시와 역도시와 재도시화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클라센의 동질 지역 구분을 본다면요, 자, A야. A. 당해 지역의 1인당 소득과 국가 전체 1인당 소득의 비.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소득과 그 지역의 소득의 비율을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과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지역, 어떤 지역에서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을 번다. 근데 국가는 150만 원을 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국가보다 평균보다 낮게 보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경제 성장률이, 국가는 3%의 경제 성장률을 갖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10%의 경제 성장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급속도로 발전이 예상되는 공간이죠. 이렇게 공간을 나눠 놓고 비교를 한 거죠. 자, A. 개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국가보다. 자,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국가보다 빠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거야? 변성지역이라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그러니까 개인도 돈을 많이 벌고 경제 성장률도 빠르게, 지역의 경제 성장률도 빠르게 된다면 그 지역은 번성지역이다. 그럼 반대로 개인이 돈을 적게 벌어요. 개인이 돈을 적게 벌고 국가보다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면 저개발, 점점 낙후되는 공간이죠. 다른 도시보다 상당히 낮은. 그러니까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확실히 나눌 수 있겠죠. 국가 전체 대비 소득도 낮고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낮다면 이제 저개발 지역이다. 자, 그러면
자, 잠재적 개발부터 볼게요. 개인의 돈벌이, 그 돈은 많이 벌어요. 다만 그 지역의 경제가 좀 침체합니다. 잘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추후에 잘 될 수 있는 개발 잠재력을 가진 도시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개인의 소득은 낮은데 경제가 발전하고 있어. 그건 뭐예요? 점차 경제가 올라가는 거죠. 자, 여긴 어떤 거? 개인도 돈을 많이 벌고 그 지역도 돈을 많이 벌어요. 경제 성장률이 높아. 그러면 번성지역이고, 개인은 돈을 조금 못 버는데 그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 그럼 개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그 가능성. 그러니까 개발 도상국, 궤도기에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베이스 기반사가 잘 돼 있고 국민들의 돈을 잘 버는 돼. 자, 그럼 여기는 어떤 거? 개인들은 돈을 좀 버는데 그 지역 경제에 못 받치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개발이 예상되는 공간이고, 개인과 지역도 둘 다 돈을 못 벌 경우는 이제 조금 저개발이 된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번성지역. 현재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개인도 많이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개발도상 저개발지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 경제는 활성화됐어요. 근데 아직 개인들이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개발을 하는 거고, 잠재적 저개발 지역. 앞으로 개발이 기대가 돼요. 아직 지역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지만 개인들이 소비 패턴이 좀 증가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근데 반면 둘 다 개인도 조금 미약하고 경제 발전도 미약하다면 이제 전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이곳이 개발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조금 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후보와 지하라타니가 구분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이전에 있었던 부두빌이 구분했던 동질지역, 궁극지역, 그리고 계획지역, 그리고 클라스턴이 비교했던 동질지역의 동질지역에 따라서 번성지역, 침체지역 이런 거 구분을 한번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후보와 지하라타니도 이제 그 지역을 구분하죠. 그래서 이 두 학자는 낙후 지역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미약한 산업화, 인구 과잉 상태, 농업 위주의 경제 구조, 그리고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진 곳이 낙후 지역이다. 그러니까 뭔가 산업화가 좀 안 돼 있고 인구는 좀 많이 있으면서 농업 위주의 경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강원이나 경상북도의 산간 지역 같은 경우가 좀 낙후 지역으로 좀 지정이 돼 있죠. 그리고 서부 경남 지역하고 호남 일부 지역도 약간의 낙후됐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에펠레치아 지역과 동부 고원, 이탈리아 남부 지역, 스위스 북부 지역, 캐나다 극동 지역 등이 약간 낙후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좀더 경제 발달이 조금 침체되는 공간들. 그래서 이제 또 침체 지역은 기산업화된 지역이지만 현재 침체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개발이 됐었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 태백 같은 경우죠. 철강업이 확 올라왔다가 철강업의 쇠퇴로 이제 점점 하향세를 갖고 있는 게 침체 지역이다. 그래서 석탄, 철 등의 자원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남부 지역, 그리고 미국의 피츠버그 지역을 이런 침체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강원, 태백 이쪽권이겠죠. 과열 성장 및 과열 집중 지역이다. 과열 성장 및 과열 집중 지역. 자, 이런 건 뭐냐? 거대한 규모의 유입과 급속한 성장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의 저하, 환경 파괴로 인한 쾌적성 및 쾌정성의 상실, 생활의 질 저하, 국토의 타 부분의 저속 성장 및 과소 현상을 동반한다. 무슨 현상이에요? 도시화 현상이죠. 가도시화 현상. 아무래도 막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수도권에 성장 억제 권역 해서 잡아놓잖아요. 너무 과열되지 않게끔 컨트롤하는 그런 지역도 필요하다. 그래서 후보나 지하라타니 같은 경우 낙후 지역, 뭔가 너무 침체된 동네, 뭔가 없는 동네 낙후 지역 잡아줬고요. 침체 지역, 번성했다가 떨어진 동네, 그리고 과열, 너무 많이 뭉쳐서
도시화가 발생한 지역을 과열 성장 및 과잉 인구 집중 지역이라고 얘기했다. 자, 그 밖에도 이제 뭐 힐 호스트나 뭐 사회과적 자본 그리고 한생 같은 경우에 또 구분이 있네요. 자, 힐 호스트는 분국 지역, 계획 지역, 동질 지역, 사업 지역으로 나눴죠. 자, 분국 지역 결절 지역인 거죠. 동일한 뭐 비슷한 서로 의존할 수 있는 지역끼리 뭉쳐진 거. 그리고 계획 권역. 어떠한 성장 거점을 기준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권역. 동질 지역. 같은 성격을 가진 지역. 그리고 사업 지역. 이것 좀 이제 계획 지역과 비슷할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에 의해서 한 개의 사회 비용과 한 개의 사회 편익을 기준으로 과밀 지역, 중간 지역, 낙후 지역, 즉 기반 시설, 공공시설 인프라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들어갔다, 혹은 낙후됐다. 그러니까 간접 자본은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강원도 상간오지에 가면은 불이 안 들어온대. 이거 사회 간접 자본 안 들어간 거잖아요.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환생 같은 경우도 동질 지역을 구분하는데 과밀 지역, 중간 지역, 낙후 지역 남았고 그런 것이 어떻게 된다? 한 개의 사회 비용과 한 개의 사회 편익, 즉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양보다 서비스가 더 많다면 과밀일 것이고, 반대로 한 개의 편익이 필요로 하는 게 더 많다면 중간 지역이고, 소규모 농업과 침체 산업이 지배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경제 활동에 흡입을 할 수 없는 입지 매력이 없는 지역. 정말 발전 가능성이 없는 지역, 낙후 지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과밀 지역, 그러니까 갖춰진 것보다 좀 더 많다면 과밀 지역, 부족하다면 중간 지역,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낙후 지역으로 봤죠. 그러니까 낙후 지역이라는 의미 같은 경우 어쨌든 보시면 기반시설 인프라 같은 게 갖춰지지 않고 상당히 침체되고 경기가 안 좋은 지역을 낙후 지역을 보고 이런 도시들을 개발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내는 거죠. 그것이 지역 계획을 이해하는 하나의 첫 번째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본다면 이제 부수비례 지역 분류, 동질 지역, 결절 혹은 분국 지역, 계획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간을 잡아주는 거였고요. 클라센의 동질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뭐 요인 분석도 있었고 가중치 분석도 있었고 뭐 이런 분석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1인당 경제 성장률과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서 둘 다 잘 됐다면 오픈 지역, 번성 지역, 둘 다 안 된다면 저개발 지역으로 나눴고요. 그런 저개발 지역은 한센이나 뭐 후보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으로 낙후 지역으로 편중이 되죠. 그러니까 낙후 지역이라는 것은 뭐 약간 개발가치 기대가 조금 없어지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지역의 구분들을 어떠한 기준에서 나누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앞으로 국토 및 지역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정책을 어떻게 지향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